신성 로마 제국의 위대한 황후 마리아 테레지아는 무려 16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그중 단연 돋보이는 딸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들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총명하며 가장 재능이 뛰어나 마리아 테레지아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 바로 다섯째 딸 마리아 크리스티나였습니다. (1742년 5월 13일)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생일에 태어난 마리아 크리스티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꼭 빼닮아 고집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밝고 활기찼지만 변덕스러운 성격 탓에 한순간에 짜증 폭발하는 금쪽이었죠. 이를 다스리기 위해 황후는 유럽 최고의 가정교사를 붙여주었지만 자유분방한 딸은 가정교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차례의 왕실식 떼쓰기 끝에 부모를 설득해 새 가정교사를 들이게 되는데요. 가정교사로 임명된 마리아 안나 바스케스 백작 부인은 까탈스러운 황녀를 완벽하게 다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그녀를 무척 좋아했고 결국 백작 부인은 궁정대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크리스티나는 그녀의 지도 아래 아름답고 지적인 황녀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은 외모나 지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지닌 화가였죠. 그녀를 아꼈던 어머니는 기꺼이 딸의 열정을 지지하며 황궁에 그녀의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18살이 되기도 전에 네덜란드 화가들의 기법을 완벽히 익혀 수준 높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총애를 받았던 크리스티나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누리지 못한 기회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녀를 위한 특별한 교육이었죠. 합스부르크의 자녀들은 예수의 신부에게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의 경우 형제자매들보다 더 심화된 교육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이 배우지 못한 영어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죠.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모가 그녀에게만 주었던 교육 기회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그림이 궁정 곳곳에 걸려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그녀를 더 사랑했는지 매일 확인해야 했습니다. 합스부르크 황실의 결혼 상대감 기준은 냉정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렇기에 크리스티나가 볼품없는 귀족과 사랑에 빠졌을 때 황제 부부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17살 그녀의 첫사랑은 비르텐베르크의 루이 외젠 공작이었는데요. 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을 위해 더 합스부르크다운 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센 왕가의 두 왕자 알베르트와 클레멘스를 빈으로 불러들였죠. 알베르트 왕자는 궁정의 연주회에서 크리스티나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랑이 싹트기도 전에 그는 의무 때문에 드레스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찾아왔죠. 그해 말 크리스티나의 오빠 요제프 2세가 파르마의 이사벨라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아름답고 교양 있으며 섬세하다. 기록은 이사벨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합스부르크와의 결혼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남편 요제프에게도 뜨거운 감정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던 이사벨라는 궁정의 복잡한 의례와 왕위계 승자의 아내라는 무거운 지위가 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내를 감히 드러낼 수는 없었죠. 그 답답한 세상 속에서 그녀에게 숨통을 틔워준 존재는 바로 마리아 크리스티나였습니다. 이사벨라는 신우이인 크리스티나에게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진심 어린 애정을 쏟아부었고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는 200통이 넘는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이사벨라가 크리스티나에게 남긴 편지에는 분명 심상치 않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가 보낸 편지들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에 의해 소각되었기에 그녀의 진심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 관계의 끝은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1763년 아이를 품은 채 천연두에 걸린 이사벨라는 출산 직후 아기와 함께 차디찬 시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그 상실감에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도 잠시 크리스티나에게 반가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이사벨라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황실을 찾은 알베르트 왕자는 크리스티나 곁을 지키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크리스티나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알베르트에게 깊이 빠져들었죠.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아버지 프란츠 1세는 이미 그녀의 혼처를 정해둔 상태였던 겁니다. 정치적 이유로 사촌인 사부아의 베네데토 공과 혼인시키려 했던 것이죠. 크리스티나는 눈물로 어머니에게 호소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가장 사랑하는 딸을 2번이나 거절할 수 없었지만 황제의 뜻을 거스를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크리스티나는 알베르트와 비밀 연애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1765년 7월 크리스티나의 남동생 레오폴트의 결혼식을 위해 황실 가족은 인스부르크로 향합니다. 알베르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황제가 점 찍어둔 혼처인 베네데토 공 역시 참석했기에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난 후 마침내 그녀는 바라던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프란츠 1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죠. 황실은 충격에 빠졌고 크리스티나 역시 깊이 상심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아버지의 죽음은 그녀의 사랑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을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니의 결단뿐이었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 크리스티나는 슬픔을 뒤로한 채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알베르트와의 결혼 준비에 나섰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 부부의 거처를 수리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았고 값비싼 가구와 식기 등 수많은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알베르트는 영지와 공작 자기는 물론 헝가리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은 크리스티나의 형제자매들의 눈을 뒤집히게 만드는데요. 특히 동생 마리아 아말리아의 분노는 컸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티나는 합스부르크 딸들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적 이유가 아닌 사랑으로 결혼에 성공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말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원래 팔츠츠 바이브리켄의 카레 공작과 사랑에 빠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명령으로 원치 않는 상대 파르마의 페르디난도와 혼인해야 했습니다. 얄미운 언니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반면 자신은 원치 않은 결혼을 해 불만이 쌓여갔던 거죠. 결국 아말리아는 결혼 후 파르마에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며 어머니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일삼게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뭐라 하든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꿈에 그리던 남자와 결혼해 만족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첫 아이를 임신했지만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난산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죠.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데 익숙했습니다. 아이를 원했던 그녀는 동생 레오폴트의 어린 아들 중 한 명을 데려와 직접 키우게 됩니다. 그러던 1770년 11월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여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순간부터 크리스티나의 세상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총애받는 딸이 아니게 되자 형제자매들은 숨겨왔던 질투와 분노를 거리낌 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오빠 요제프 2세의 적개심은 집요했는데요. 마리아 테레지아의 유언에 따라 마리아 크리스티나와 알베르트는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총독의 자리였지만 실상은 껍데기에 불과했는데요. 요제프 2세는 교묘히 권력을 쥐고 흔들며 크리스티나 부부가 네덜란드에서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섰던 것이죠. 게다가 생활비마저 대폭 삭감되었고 어머니의 유산이 분배될 때조차 요제프는 크리스티나에게 고작 얼마 되지 않는 몫만 쥐어주었습니다. 요제프가 누이에게 품은 깊은 악의는 단순히 어머니가 크리스티나만 편애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증오심을 더욱 키운 건 첫 번째 아내 파르마의 이사벨라와 크리스티나의 관계였는데요. 요제프는 누구보다 이사벨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뒤늦게 알게 된 이사벨라와 크리스티나 사이의 관계는 그에게 충격이자 돌이킬 수 없는 배신으로 다가왔던 거죠. 요제프의 크리스티나에 대한 적개심은 네덜란드의 불안정한 정세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요제프 2세는 네덜란드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크리스티나는 신중을 기하라며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요제프는 누이의 말을 단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결국 그의 무모한 개혁은 현지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형제자매들과 화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틀어진 뒤였죠. 루이 16세의 초청으로 베르사유를 방문해 동생 마리 앙투아네트를 만났을 때 그녀를 반긴 건 자매의 따뜻함이 아니라 얼음장 같은 냉기였습니다. 평소 크리스티나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사소한 일까지 어머니에게 일일이 고해바치는 버릇 때문에 자매들과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그런 언니를 그저 국가에서 온 손님 정도로만 대했을 뿐 진짜 가족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베르사유에 머무는 동안 크리스티나는 동생과 가까워지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친구들과 어울리던 아지트 푸티 트리아농을 보고 싶다며 정식으로 청했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싸늘하게 반응하며 그 부탁을 무시하죠. 프랑스에서 짧은 체류를 마치고 브뤼셀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크리스티나가 예견한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요제프의 개혁은 네덜란드에 혼란을 불러왔고 그 불씨는 결국 혁명으로 번졌습니다. 크리스티나와 알베르트는 황급히 브뤼셀을 떠나 도망쳐야 했는데요. 하지만 1790년 뜻밖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병약했던 요제프 2세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뒤이어 황희를 이은 레오폴트 2세는 누나와 훨씬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녀의 조언을 받아들여 형의 개혁 정책을 상당 부분 철회했습니다. 덕분에 크리스티나는 다시 브뤼셀로 돌아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혁명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녀의 가족은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동생 가족을 맞이할 준비까지 마쳤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바렌에서 혁명 세력에게 붙잡히고 말았죠. 루이 16세의 형제들은 브리셀로 달려와 군대를 보내 왕실 가족을 구해달라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나는 황제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며 거절했고 결국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 두 자매의 사이가 각별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크리스티나는 어떻게든 마리 앙투아네트를 구했을 것이고 역사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의 이슬이 된 후 혁명군의 시선은 곧바로 크리스티나에게 향했습니다. 제마프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이 처참히 패배하자 혁명군은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로 진격했고 크리스티나는 또다시 목숨을 건 도망길에 올라야 했죠. 권좌에서 완전히 밀려난 뒤 크리스티나와 알베르트는 한동안 드레스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휘몰아치는 시대의 폭풍은 두 사람을 왕실과 정치의 무대에서 사실상 고립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파티도 장대한 축제도 없었죠. 크리스티나의 조카가 황위에 오르며 그녀와 알베르트를 빈으로 다시 불러들였지만 그 무렵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통에 시달리며 점점 몸이 쇠약해져 버린 그녀는 끝이 머지않았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알베르트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편지를 남기고 바로 다음 날인 1798년 6월 24일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총애받던 황녀로 태어나 끝내는 고립된 여인으로 생을 마감한 마리아 크리스티나. 화려함과 비극이 교차했던 그녀의 삶은 합스부르크 황실의 빛과 그림자를 그대로 보여줍니다.